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강인순입니다. 바른정당 경남 도당이 생긴 지 4개월 만에 도당 위원장이 바뀌었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김재경 위원장에 이어 신성범 전 국회의원이 경남 도당을 책임지게 됐는데요. 바른정당의 위상성과 현 정국 등에 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신성범 바른정당 경남도당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바른정당 경남도당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요? 아니면 그 정당 책임을 맡으셨다 네. 그러나요? 한 달 정도 되셨죠? 네, 5월 10일이니까 한 달 좀 네. 지났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선 뭐 주중에는 주로 서울에 예. 있고요. 서울에 예. 중앙당과 관계도 해야 되고 예. 또 주말에는 주로 제 그 고향 집인 예. 거창에도 왔다 갔다 하고 예. 또 도당 일이 있으면 이렇게 또 오늘처럼 이렇게 창원에도 오고 예. 이렇게 해서 좀 서울, 거창, 창원 이렇게 싹 순회하면서 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 도당 책임을 지시기 전에 작년에 10월 달인가요? 네. 중국 유학을 떠나셨는데 네. 왜 떠나셨고 또 하고 많은 나라 중에서 중국인가 좀 궁금해 하거든요. 아, 예. 19대 국회 임기가 작년 2016년 5월 31일 날 끝났죠.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공천에서 탈락한 직후부터 예. 한 8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배터리가 방전된다 그러나요? 예. 모든 좀 에너지도 그렇고 힘도 빠지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지적 그 호기심이랄 게 많이 줄고 예. 일상으로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유학을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찾아보니까 미국하고 일본은 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아. 중국은 좀 나은 편이고 그다음에 중국이 어차피 이제 G2니까 예. 중국을 몰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더군다나 제 입장에서는 이제 러시아에서 생활해봤기 때문에 예. 사회주의권의 생활에 대해서는 자신도 있었고 또 한문을 또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예. 크게 문화적인 그런 차이는 없을 거라는 생각에 중국을 선택해서 중국 인민대학, 런민다시로 인민대학 예. 국제관계학원의 방문학자로 이제 돼서 예. 거기가 좀 있었습니다. 중국 생활 어떻게 지내셨는지 조금 소개해 주시죠. 아, 저는 좋더라고요. 예. 무엇보다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현상을 제가 직접 목도할 수 있어요. 제가 거주했던 곳이 북경시에 있는 우다코, 오도구라는 곳인데 그 가까운데 중간촌이라고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그게 대학로쯤 되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이제 청와대학 북경대 인민대 중간점이 있는데 벤처 창업타운인데 예. 완전히 벤처 창업 카페도 많고 예. 그래서 알리바바의 마윈도 거기에서 뭐 했다 할 정도로 젊은 창업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러고 예. 보니까 중국이 정말 변하고 있구나 하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뭐 찡동 이런 IT 기업들의 그런 열기가 놀라웠고 또 우리는 안 하는데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그 시스템이 우리 좀 늦었습니다만 중국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구나는 걸 느꼈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상태에서 13억 인구를 저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국가 지도력이 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했죠. 그럼 거기서 인민대학에서 뭐 무슨 공부를 아니죠. 그러니까 하셨나요? 국제관계학원에 방문학자로 돼 있지만 적은 거기 두고 사실 중국을 배웠죠. 중국 나와 있는 다른 외국인들과 같이 예. 얹혀서 그래서 저는 한 석 달 정도 중국어를 더 공부하고 나면 예. 일상생활이 좀 된다면 이제 지방으로 가보려고 예. 뭐 윤난성 남쪽이라든지 저 위에 신장 이후로까지 그래서 도시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계획했는데 갑자기 좀 국내가 이제 조기 대선이 확정되는 바람에 1년 정도 예정했던 걸 빨리 땡겨 뭐 들어온 겁니다. 예. 그러면 중국에서 유학하시면서 방문학자로 네네. 계시면서 깨닫고 또 뭐 배우고 뭐 이런 점들은 없으셨는지요?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상상 이상으로 뭔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면으로 보더라도 60년대 생들이 어떤 큰 당서기를 뭐 맡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예. 신구 조화, 노장층의 조화를 이루면서 정치국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공산당이 어찌됐건 그 13억 인구를 한 방향으로 하나의 틀림도 없이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것은 우리가 뭔가 효율성도 그렇지만 사람을 키우는 것, 예. 그 국가의 그 방향을 정하는 이런 지도력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됐습니다. 예. 신영정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원래 이제 중국을 떠나실 때는 1년을 이제 네. 기획하고 떠났는데 이제 뭐 조기 대선 때문에 빨리 귀국하셨다 그러는데 그 신위원장님이 중국을 떠나셨을 때 그 기간, 네네. 그 기간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격변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거 저도 이제 거기 가서 예. 중국에 이제 뉴스를 보고 알았죠. 하지만 예. 사실 굉장히 좀 부끄러웠던 게 뭐 중국 사람들한테 제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두 번에 걸쳐 8년간 여당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 몰랐단 말이냐라는 생각도 저한테 질문도 좀 던지게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저 우리 지역구에 어르신들한테 가서 나라와 결혼한 사람이니까 좀 도와달라고 했던 걸 생각하니까 아차 이게 정말 정치를 허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저 자신은 상당히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치를 하게 되면 줄 서는 정치, 이런 걸 하지 않겠다는 결심도 했고, 하여튼 뭔가 그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는 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 그래서 바른 정치를 해야 되겠다, 똑바른 좀 소신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들어왔고, 들어올 때쯤 이제 먼저 바른정당에 이제 창당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예, 예. 창당 발기로 이름 올려달라, 좋다, 응했고, 그래서 이미 창당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제가 귀국해서 중앙당 창당대회에 합류함으로써 바른정당의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유학을 떠나셨다가 귀국하는 그 사이에 네. 엄청난 격변기가 온 거죠. 대한민국은 정치로 굉장히 격변기였는데 네. 그 격변기에 중국에 계시면서 조금 객관화시켜서 예를 들면 그 여당으로서 국회의원 하실 때 소회, 그다음에 생각 많이 들죠. 예, 국정농단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성과 이런 걸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뭐 하나의 그 꾸밈 없이 말씀드리면 굉장히 이제 잠을 못 잘 정도로 예. 좀 제 자신이 좀 한심하게 느껴진 점이 참 많았습니다. 예, 글쎄요. 뭐 그런 느낌을 가지셨기 때문에 또 바른정당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리셨는지는 또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거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집단 탈당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뜻을 같이 했던 동지들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뭐 박근혜 대통령을 저희들은 믿고 있었지만 한 가지 불안했던 것은 사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우리 청와대 참모로 있는 친구들이나 동료 의원들끼리 이야기할 때 보면 좀 리더십 스타일이 유형이 좀 너무 올드하다, 좀 낡았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커피잔을 든다든지 이렇게 마주하면서 맞담배까지 하면서 참모들하고 대화를 했다는데, 우리 대통령은 왜 저렇게 좀 이렇게 일방적인 지시 형태라는 이렇게 왜 될까 하는 의문을 많이 가졌고, 또 스타일을 바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요로요로에 전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여당 의원으로 있을 때 좀 더 강하게 그런 것을 왜 얘기를 하지 못했을까 하는 건 자책이 많이 들었죠. 예, 신위원장님. 네. 아무튼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고,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한 달 지났는데, 평가하긴 일리지만 그래도 신위원장 나름대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게 스타일 문제죠. 젊은 참모들하고 좀 어울린다든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박근혜 대통령이 하지 않았던 부분을 잘 하고 있으니까, 근데 분명히 이제 좀 잘 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불안한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불안하냐면은, 지금은 이제 정부 초기다 보니까 이렇게 점수를 많이 따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결국은 좀 뭔가를 이제 능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능력이 어디서 보여주냐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당면한 과제, 예를 들어 저성장이라든지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이런 데 대한 대책을 뭔가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실력을 좀 발휘해야
국민들이 좀 안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와 뭐가 다른지를 좀 증명을 좀 해줄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전부 다 반사이기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진정성도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포퓰리즘 그러니까 예. 대중 인기 영합주의에 끌려가는 측면도 어떨 때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다 41%의 지지를 얻어서 5년 동안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아마 좀 더 좀 염두에 두시고 또 야당하고도 뭐 어렵겠죠. 하지만 자꾸 설득하는 노력도 계속 해주시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또 뭐 한 달밖에 안 지났으니까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신 위원장님 이제 정치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신 위원장님께서 그 경남도당 바른정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재창당하는 마음으로 뭐를 이제 임하겠다. 그럼 이제 재창당한다라는 의미는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건데요. 해석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 그 위기의식을 느끼신 건지요? 우선 저는 창당한 지 이제 150일 된 정당에서 어렵게 후보를 만들어서 완주하느냐 여부를 갖고 논쟁을 할 때 참 어렵게 유승민 후보가 토론도 잘하고 해가지고 저는 사실은 두 자리 숫자는 나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6.8%, 우리 경남에서도 6.7% 이렇게 되는 거 보고 아 이게 벽이 높구나. 현실의 벽이 생각보다 높다는 점을 생각했죠. 특히나 이제 제가 그 고향인 서북부 경남 쪽은 워낙 또 보이스가 강하다 보니까 득표율이 낮았고 그래서 저는 진짜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도당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갖고 제가 그 도당을 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 재창당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아,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재창당이시군요. 근데 하여튼 바른정당이 그 국민들의 마음을 참 얻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5월 말에 정당 지지율 조사한 것도 높은 순위가 아니에요. 이게 다 고만고만해서 끝으로 보면 거진 이제 정당 여러 개 중에서 거진 끝에 가깝게 가 있는데 낮은 지지율 좀 분석을 한번 해보셨는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선 그러니까 지금 저도 뭐 여론조사를 많이 봅니다만 보면 지금은 뭐 더불어민주당 외에 4개 당이 어떨 때는 뭐 2등하는 정당이 10% 나오고 저희들이 뭐 어떨 때는 8%, 어떨 때는 5% 나오는데 다들 그 4개 정당은 사실은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군소 정당으로서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바른정당이 하는 소리는 맞는 것 같은데 아직 새가 없다 보니까 과연 현실화시킬 능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 같고 또한 창당된 지 이제 150일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지지 기반이 지역 기반 또 조직 기반이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바른정당에 대한 그 인식을 많이 넓히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당만 하더라도 한 5년 됐고 국민의당은 재기이 마다면 2년 넘었잖아요. 민주당과 뭐 자유한국당은 더 말라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짧아요. 아직도 저희 경남에서만 하더라도 16개 지구당이 가운데 8군데밖에 아직 조직위원장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조직 기반도 약하고 하지만 저희들이 믿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젊은 층에서 적어도 보수를 생각하는 젊은 보수들이 늘어난다는 점. 장년층에서조차도 저희에 대한 호감도가 높고 요즘 젊은 사람들로 말하면 저희가 뭐라 그럴까 고정픽에서는 좀 뒤질지 몰라도 세컨 픽이라 그러나요? 두 번째로 뽑는 거. 그만큼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좀 혐오도라 그럴까? 싫어하는 사람들은 적은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데 대해서는 좀 자신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또박또박 걸어가면 아마 도민들께서도 인정해 주리라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그 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이제 조직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지율을 좀 높인다든지 그 지지에 대한 세력을 확대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뭐
지구의 그 경남 지역 같은 경우도 네네. 아직 전 지역에 네. 그 지구당 조직도 안 되고 그래서 조직의 정비라든지 결집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진행되고 저희들이 있는지 이제 궁금해요. 경남의 16개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8군데 현재 조직위원장이 임명이 됐고 8군데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당 지도부가 구성되는 대로 중앙당과 상의해서 공모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 연말까지는 청년당원, 청년이라 하면 이때 우리 규칙에 의하면 만 39세 이하인데요. 40세 이하 청년당원들을 경남에서 10,000명을 분명히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서부터 좀 바른정당의 이런 지지 분위기를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한 가지 이제 경남에서도 어려운 게 제가 볼 때는 15%가량의 주민들께서는 아직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미련이라 그럴까, 미안한 감정, 서운함 이런 걸 못 버리고 계세요.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분들도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끝난 어떻게 보면 종결된 사안으로 보시고 다시 한번 보수의 대안이 그럼 어느 세력이 될 것인가 여기에 생각을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경남에서 이제 바른정당 생각하면 김재경 전 도위원장님을 빼놓을 수 없는데 네. 자유한국당으로 도로 복당을 하셨잖아요. 그때 굉장히 논란도 많이 있었을 텐데 어땠습니까? 많이 놀랐죠.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친하고 또 경남에 3분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계시다가 아무래도 이제 지역 생각보다 우리 바른정당 지지율이 오르지도 않고 당시 후보의 지지율도 답보 상태이다 보니까 마음이 답답하셔서 결정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죠. 저희 입장에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이걸 새로운 보수를 하기 위해서 나온 초심을 조금 계속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할 수 없이 원회에서 맡아하고 있고 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한번 그 김재경 전 도당 위원장님께서 논의는 같이 좀 하셨나요? 아니요. 그 문제는 뭐 그 전에 한번 만나서 그 걱정스러운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탈당과 관련해서는 저하고 상의를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던 그 당의 뭐 의원이라 그러나요? 또는 뭐 또 당원들도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다시 바른정당으로 되돌아온다면 받아줄 용의가 있으시죠? 당연히 저희들은 환영이죠. 예. 근데 한때 저희들이 바른정당이 경남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3분 계셨고, 도의원이 13분 계셨고, 그러다가 지금 2분밖에 안 계시고, 또 시군, 기초의원들이 한 37분 계신데 지금은 9분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든지 저희들한테 힘을 보태겠다, 개혁 보수의 노선에 같이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대환영입니다. 기다립니다, 저희들. 예, 그렇군요. 또 한편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수의 결집과 통합 뭐 이런 얘기를 보통 하는데 되게 그러면 이제 새가 큰 쪽으로 이렇게 막 휩쓸리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통합에 대해서 그런 좀 고민을 하거나 어떤 방향으로 뭐 통합되면 좋겠는가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정치 현실적으로 통합 논의를 피해가기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특히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다만 그 열쇠는 저희 당이 바른정당이 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쥐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기존에 하던 대로 기득권에 기대서 안주하게 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함께 못하는 거죠. 왜? 저희들이 나온 창당 정신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건강하게 새로운 보수를 하겠다는 그 노력을 자한당이 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이 보고 또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갈취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뭐 일반 국민들의 압력에 의해서라도 통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전제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통합 운운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빠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바른정당의 창당 정신과 함께하는 차원에서 통합은 네, 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것은 지금 당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했던 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 나와서 저희한테 합류하는 게 가장 바른정당에 합류하는 게 가장 완벽한 형태의 저는 질서 재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신 위원장님, 보수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는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보수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는 게 저는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특히나 지난 역사, 특히 현대사에 대한 긍정,
그리고 앞선 세대의 성취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자부심 같은 게 저는 예. 보수의 징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냐? 우리 산업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적어도 가난에서 탈출했던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공과가 있습니다만 예. 분명히 공이 있는 거고 예, 그렇죠. 또 하나 민주화. 이건 상당히 드문 케이스란 말이에요. 어찌됐건 식민지에서 해방돼서 산업화를 이루고 전쟁을 겪고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까지 완성시킨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는 좀 굴곡은 있었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왔다. 예. 이것은 그리고 우리 앞선 부모님 세대의 큰 성취였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 예. 저는 이게 보수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나타나는 게 현실적으로서는 안보죠, 안보. 안보. 예.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옛날에 하던 대로 화해와 협력, 우리 민족끼리 이런 게 안 통하잖아요. 예. 북한에 우리 민간 나치가 들어가려고 그래도 방북 안 된다 그러고 예. 이산가족 상봉하려고 그러니까 뭐 탈북한 그 식당 종업원 12명 돌려보내면 하겠다는 거 하고 또 핵 문제에 대해서도 억만금을 줘도 포기하지 않겠다. 예. 그래서 우리의 선의가 이 정부가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선의가 같이 맞춰야 되는데 북한이 지금 응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선의로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기 쉽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안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우리가 좀 현실을 직시하자는 게 저는 보수의 가장 큰 가치이자 준비할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에서는. 안보와 한국 사회의 그 발전과 함께 했던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는 것이 예, 저는 그걸 보수의 보수라고 가치다. 믿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 지역에 또 그 관심을 한번 이제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1년 남짓 남았으나 내년 한 6월에 네. 있으니까요. 바른정당이 지역에 표심을 얻기 위해서 관심 두는 특별한 의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의제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 정당 입장, 바른정당 입장에서 물론 이제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경남을 지탱해 온 조선과 그 기계 산업 예. 이것이 조금 이제 많이 뒤처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 밀양의 뭐 나노 융합 벨트라든지 또 그 청암양 산청의 항로화 이런 이제 우리 도민들이 앞으로 뭘 갖고 살아갈 것이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분명히 할 겁니다. 예. 정당에 사는 게 아니죠. 사실 정당의 역할이라는 것은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그 정책을 이끌어내는 거니까요. 결국은 뭐 법안을 만들든 예산을 많이 따오든 최선을 다할 겁니다. 또 하나는 그거는 뭐 어느 당이나 해야 되는 거고 저희들이 좀 더 그 젊은 정당답게 활발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좀 숨은 인재 발굴입니다. 예. 지역에서 분명하게 봉사활동을 하든 아니면 지역에서 많은 좋은 일을 하면서 신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는 일부러 거리를 두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우리 진짜 깨끗한 또 정직한 보수를 할 테니까 우리하고 함께 손잡자 해가지고 그런 많은 분들을 좀 저희들이 삼고초려해서 우리 당의 후보로 내세우는 그게 저희는 오히려 지역에서 가장 크게 정당이 할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와 대비해서 경남 도민들이 먹고 살 먹거리 네. 뭐 여러 가지 산업단과 관련해서 또는 젊은 인재 발굴을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 중요 그 의제로 네네네. 삼으시겠다는 그렇게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예.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홍준표 전 대통령 후보가 도지사를 사직을 해서 네. 사표를 내서 비어 있거든요. 네. 우리 신 위원장님께서는 그 홍준표 그 전 도지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우선 홍준표 지사하고 저는 제가 뭐 그 검찰 출입기자 시절에 예.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로 있던 홍준표 검사를 개인적으로 만났고 지금까지 잘 지내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뭐 친합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예. 근데 뭐랄까 도지사 하시면서 굉장히 좀 좀 거칠게 하셨다 그럴까 예. 이런 게 많이 눈에 띄시더라고요. 예. 또 선거하는 과정도 보니까 선거를 참 대단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예. 전형적으로 이렇게 우리와 남을 나누어서 자기 편 지지 기반을 확충하는 탁월한 재주를 갖고 계시는데 예. 예를 들어서 뭐 정교조와 공기업 노조와의 대결 예. 그리고 뭐 탄핵 반대 예. 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더구만요.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뭐 괜찮은 전략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좀 시대에 좀 낫지 않았나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도정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다 할
평가를 내릴 위치는 없습니다. 제가 뭐 도정을 잘 아직은 들은 바도 없고 모르기 때문에 다만 제가 만나본 그런 경남도청 공무원들은 좀 주눅이 들었다 그럴까? 의기소침하다 그럴까? 그 인상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홍 지사의 지사님의 스타일이라 그럴까?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다음에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하 그 도청 직원들의 좀 창의력을 전체적으로 끌어내는 데는 어땠을까 하는 그 의문을 갖고 있어요. 하여튼 뭐 도정을 자세히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네. 그 홍준표 전 도지사가 도지사 시절에 무상급식을 중단한 거라든지 또는 그 경남의 채무 제로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도 어떻게 좀 평가하거나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무 제로는 저는 제가 들은 바로는 아마 좀 예산을 배정을 많이 안 하면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채무 제로 부분에서는. 무상급식 분야에서는 좀 그 뭐랄까 긁어서 부스럼을 냈다 그럴까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2014년인가요? 그때 보조금 그러니까 무상급식 보조금을 왜 감사를 안 받느냐 이렇게 해서 박종훈 교육감과 그때 한판 이렇게 붙은 대립이 있었죠. 네. 저는 그때 이게 문제가 있다면 네. 홍 지사의 말에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남이 하냐? 차라리 그 금액이 많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이런 문제가 돼가지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정리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럼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정치적으로 큰 쟁점만 됐을 뿐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제도적으로 개선된 것이 없는 이런 일을 왜 했을까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당은 지금은 다르지만 이제는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7월 3일에 이제 열리거든요. 그 홍준표 전 도지사가 당선될 가능성은 같은 당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시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홍준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죠. 현실적으로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에는 좀 다른 주자들도 없고 하니까 홍준표 대표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좀 적지 않게 있는 눈치더라고요. 또한 당시에 후보도 못 낼 정도였던 자한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홍준표 후보가 등장해서 24%까지 득표를 했다는 것은 어쨌든 인정해야 될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걱정스러운 측면은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홍준표 후보가 말씀하는 게 강한 야당론이잖아요. 강한 야당. 전투력이 강한 야당. 그래서 이 정부와 싸우면 막판을 세게 붙어주면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라는 좀 전형적인 전통적인 그런 야당론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 당장 이런 그 청문회 국면만 보더라도 발목 잡는다는 건 비판이 적지 않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전형적인 그런 야당론이 먹힐까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어요. 특히나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이 뭐 힘이 없어서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지리멸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좀 뭐랄까 이게 좀 부패하다 할까 무능이랄까 이런 데 대한 걸 극복하지 못해서 자멸하는 꼴이 되고 말았잖아요. 한국 지금 현재 보수라는 게 이런 측면에서 너무 힘 있는 야당론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좀 약해 보인다. 뭔가 빠져 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되면 자신이 생각하는 보수 혁신의 방향이 무엇인지 그게 우리 바른정당하고 어느 정도가 뭐가 다르고 뭐가 좀 비슷한 건지를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방금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만약 홍준표 그 전 도지사가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된다면 바른정당하고 관계를 맺기가 더 용이한 건지 어떤 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건 진짜 홍준표 대표가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보수 쇄신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수를 진짜 쇄신하겠다는 거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거의 당내 권력 투쟁, 당권을 잡기 위해서 쇄신을 말씀하시는 눈치지. 진짜 철학적으로 우리가 뭘 잘못했다. 우리 비전은 뭐가 있다. 신보수는 내용이 뭐다. 이런 데에 대한 점을 아직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저 개인적으로 한번 유심히 좀 지켜볼 참입니다. 이제는 그러면 신 위원장님 좀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혹시 지방선거에 뭐 도지사 선거에 혹시 나갈 의향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표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선 첫째는 이 참 그 350만의 도민이 있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공무원, 도청 소속 공무원이 한 4,600명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산이 한 7조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큰 조직이죠. 그러니까 이런 조직을 과연 뭔가 하려면 그래도 경남 발전에 대한 비전하고 철학하고 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 저 자신에게 그런 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저는 뭐 저 자신한테 묻고 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계획이 있더라도 그것을 추진할 만한 헌신을 내 스스로 할 수 있겠냐는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 뭐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제가 말씀드릴 단계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뭐 빈말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까지는 항용 중앙에서 뭐 다선 의원 출신이 중앙의 정치의 권위와 정치적 무게를 갖고 내려와서 지사가 되는 게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의 바뀐 여건이나 민심 지형을 볼 때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나간 것 같고 뭔가 우리 경남에서도 새로운 바람, 신선한 뭔가 필요한 건 같은데 그 적임자가 저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확신이 없고 이제 저 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도지사 후보군에 이제 이름이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 신 위원장님이. 아무래도 이제 바른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을까. 내게 된다면 현재 도당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신모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일반적인 추측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가요? 신 위원장님 고향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그 산청 함양하고 거창 합천을 지역구로 한 데에서 이제 2선 의원을 하셨고 그러셨는데 고향에 가면 지금은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우선 제가 18대, 19대 국회의원을 할 때는 이제 거창 함양 산청 세 군데였고요. 이번에 20대. 지난번 작년 선거 때 이제 그 선거 합쳐졌죠. 합천이.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고향이 이제 제가 거창입니다만 아무래도 좀 뭐랄까 좀 푸근하죠. 고향 가면은 어르신들도 뭐 다 대충 많이들 아시고 그럼 제가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나왔기 때문에 가면 마음이 편안하죠. 마음이 편안하세요? 그래서 고향에 대한 애정이 조금 더 남다른 거 아니신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SNS 이런 활동하시는 거 보셨어요? 그런 게 많이 올라와 있고 또 시골에 어른들하고 사진 찍은 것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뭐 다른 배경이나 또 뭐 특별한 신 위원장님의 그런 뭐 그 소신 같은 게 거기 녹여져 있는지. 보통 이제 워낙 뭐 정치 활동하면서 이렇게 지역구 행사 참석하는 것을 워낙 뭐 많이들 언론에서도 보도를 해주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느끼는 개인적인 느낌이라는 걸 하려면 이제 제가 찍으면 제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찍어서 어떤 어르신들과의 뭐 만남 이런 게 좀 특이하다 그럴까 제가 느꼈던 그런 걸 전달하기에는 아마 SNS라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활용하는 편인데 저는 그 보시면 아시겠죠. 저는 제가 셀카도 안 하고 하니까. 잘 안 나오죠. 근데 그게 이제 잔잔한 이제 감동 같은 것도 있으셔서 특별히 감사합니다. 이제 뭐 이런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좀 아닙니다. 여쭤봤습니다. 이젠 조금 좀 가슴 아픈 얘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대 국회의원 공천에서 이제 탈락을 하셨는데 신 위원장 스스로 그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시는지. 공천의 탈락 이유라든지 이런 것이. 제가 이게 소홀히 한 게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 8년 동안 정치하면서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편하게 두 번 선거에 당선된 거죠. 그런가요? 아주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하면서 좀 지역구 관리를 소홀히 뭐 했다는 결과죠. 그러니까 제가 모든 게 제 탓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못했고 또 제 속마음을 알아주겠거니 하고 이제 잘 전달을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그런 이제 결과가 초래했고 다만 당시에 저희 지역도 이른바 당시에 진박 간별사가 등장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이제 극복을 해냈어야죠. 2번 정도 국회의원을 했으면은 그 정도 외부 충격을 이겨냈어야 되는데 제가 지역구 관리를 좀 소홀히 했던 사람 관계를 좀 제 진정성을 잘 전달하지 못했던 그런 제 잘못 때문에 공천 탈락이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거죠.
아이고, 겸손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의원으로 재임 시절에 네.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사실과 다를 수도 네, 아닙니다. 있다라는 그런 것도 네. 되고요. 그 의원 재임 시절에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네네. 군 단위로는 처음으로 거창에 이제 유치하셨는데 네. 그거를 통해서 좀 지역이 좀 활성화되고 뭐 이런 계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저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라는 게 평생학습에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하고 이제 기관들이 모이는 이제 말 그대로 박람회죠. 예. 이걸 이제 지금까지 시단에서 쭉 해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창이 이제 제가 2016년 10월에 그것을 개최하게 된다는 예정 사실을 알고 교육부에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올렸어요. 제가 네. 이제 당시에 교육문화체육관광에 간사로 있었기 때문에 네. 교육부가 접촉이 많을 때죠. 예. 그렇게 군단에서 그런 걸 할 수 있겠느냐고. 근데 아시는 대로 그 창이 교육도시로 꽤 알려진 곳입니다. 예. 군 단위로는 드물게 고등학교가 7개 있죠. 2003년도에 이미 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바도 있고 예. 또 인프라도 잘 돼 있고 교육열이 높다. 이래 자기들이 와서 교육부에서 심사한 끝에 그 창으로 선정이 됐죠. 근데 그 후로 제가 이제 2016년 10월에는 없었으니까 나중에 듣기로는 전국에서 많이들 오셔가지고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뭐 지역 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제가 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아이고, 이제 뭐 다시 한번 하셔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원장님이 이제 그 의원으로 8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8년 동안 농림위원회 활동을 6년, 8년 가운데 8년, 그러니까 6년을 네네. 하셨어요. 특별한 무슨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18대 당선 2008년이죠. 당선되니까 당에서는 당시 새누리당입니다만 언론인 출신이니까 문광에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네. 우리 지역에 예. 그 창암면 산청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했죠. 그러니까 언론을 워낙 방송에서도 이제 문광의원 하면은 예우를 해주던 시절이니까 예. 텔레비전에 몇 번 더 비출 수는 있겠으나 우리 지역에 현실적인 도움은 별로 안 되겠다는 판단 아래 농촌 특성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농림위를 선택했고 그때만 해도 경남 출신 의원들이 18대 때 강기갑 의원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4분인가 5분인가가 우리 농림위에 있었어요. 아, 근데 19대 때는 뭐 거의 없어졌고 그다음에 뭐 지금은 없는 형편이었는데 예. 저는 정말 그 잘한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6년 동안. 그 아주 많이 배웠어요, 진짜. 신위원장님 그 여러 가지 의원 시절에 활동한 내용을 들으니까 고향과 지역구에 아주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거를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무슨 어린 시절에 무슨 어떠한 좀 뭐 가정 형편이나 그다음에 고향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이야기가 있으셔서 그러신 건지 뭐 조금 좀 어린 시절 얘기, 고향 얘기 조금 소개해 주세요.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산골 마을 출신입니다. 어느 정도 산골이냐 하면 이제 뭐 예. 우리 읍면동 리 할 때 이제 자연불악까지 가잖아요. 예. 자연불악. 예. 자연불악 다니는데 저희 뭐 몇 집 안 됐죠. 그리고 예. 해발 한 600m 산골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저희 다들 그 시절에는 또 뭐 다 어려웠죠. 예, 다 어려웠잖아요. 예, 다 뭐 예, 예. 균질적으로 아니면 보편적으로 다들 어려운 그렇습니다. 시절이었어요.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뭐 기억이 별로 없고요. 예. 다만 중학교 그러니까 1977년인가 78년도에 저희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의외로 예. 그 잘 모르시는데 예. 경남 서북부 쪽이나 저 경북 출신들 친구들한테 일부 예. 들으니까 영양이나 이쪽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70 예. 몇 년도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던데 예. 좀 늦게 들어왔죠. 그 정도 창골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로서는 하지만 그게 어찌됐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자양분이 됐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생각하고 있고. 예. 아, 그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변화 발전을 한 겁니다. 방송 기자였던 시절에 기자로서는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치열하게 지내시진 않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예. 저는 사실은 뭐 좀 고민을 하다가 예. 저는 결국 이제 생업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장 활동적인 직업이라는 판단에서 KBS에 이제 공채 기자로 들어갔죠. 공채 시험에 합격을 해서.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정치의 뜻을 두고 나오기까지 만 18년 한 몇 개월 했더라고요. 아, 18년. 예, 한 당시에 90년대 초니까 그때 김영삼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서 이른바 사정 작업을 많이 할 때잖아요. 예, 그때 제가 검찰 출입 기자를 했고 그다음에는 정치부 다시 검찰 정치부로 해서 사회부와 정치부만 18년 중에 거의 절반을 보낸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중요한 현장에는 저는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사회가 돌아가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많이 좀 배운 거죠. 저 역시도 인생 경험도 쌓았고 또 생각도 많이 기자 생활하면서 많이 달라졌고
열심히 뛰었던 시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예. 특히 그 모스크바 네. 지국장이자 특파원 했던 시절에 혹시 인상 깊었던 뭐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조금 소개해 주세요. 1인 특파원이자 지국장이죠. 특파원으로 나갔다가 예. 결국 이제 지국장 발령을 받았는데 그게는 예. 한국인 직원은 없고 러시아 직원 3분하고 같이 이제 예. 영어로 이제 예. 떠듬떠듬 러시아 말을 섞어가면서 이제 했는데 대표적인 게 제가 2004년에 갔는데 바로 베슬란 학교 인질극 사건이 벌어졌어요. 베슬란. 예. 베슬란이라는 데는 어디냐면은 지도를 놓고 보시면은 카프카즈 산맥 쪽이죠. 그러니까 예, 예. 다게스탄, 그루지아, 오세치아라고 있는데 그게 도시인데 체첸 러시아에 대항해 싸우던 체첸 반군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과격분자들이 그래서 30몇 명이서 9월 1일 날 지금도 기억나요. 9월 1일이 왜 그러냐면 거기는 학교 개학일이거든요. 예.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러시아 전체가. 예. 독립공화국이 하나인데 북오세치아 공화국의 베슬라는 도시 학교 개학식에 30몇 명의 무장괴한들이 등장해서 1,000몇백 명을 인질로 잡았어요. 예. 그 3일 동안 사건이 벌어졌는데 저도 급하게 날아갔죠. 다른 외신 기자로 같이. 그러다 보니 결국은 뭐 아시겠지만 폭탄이 터지고 총격전이 벌어져서 한 300몇 명이 죽고 700명이 다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 그게 야 이게 무섭더라고요. 종교 분쟁, 인종 분쟁이 정말 무섭구나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나라는 정말 복받은 나라라는 걸 느꼈고 예. 취재한 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오렌지 혁명, 예. 키예프 예, 말이죠. 오렌지 혁명. 그리고 키르기스탄의 무슨 튤립 혁명, 그다음에 카자흐스탄의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시베리아 아주 그 주변까지 많이 다니니까 그 특파원 시절에 아주 러시아를 지방까지 좀 많이 다닌 편입니다. 얼마 그 특파원으로 3년 1개월 아, 있었죠. 3년 네. 계셨구나. 예. 지금 하는 언론인으로서 한 18년 넘게 한 약 20년 가깝게 그 생활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다 정치 입문하셨는데 언론인이라 그러면 그 사회에 좀 감시도 하고 비판도 하는 역할인 반면에 정치는 또 이렇게 실천해서 그렇죠. 거꾸로 그 입장이 좀 바뀌잖아요. 감시를 받기도 하고 네. 이제 이런 입장인데 그 어떠세요? 그 입장이 좀 바뀌셔서. 물론 언론인은 사실 이제 관찰자이자 평론가이자 전달자잖아요. 예. 관찰해서 예. 느낀 대로 이제 예. 시청자 전달하고 독자 그렇죠. 전달하는 예. 건데 정치인은 이제 그 플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실행을 해야 예, 되고. 실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무게가 좀 다르죠. 그래서 예. 우리도 아무리 훈수는 잘 두지만 실제 예. 안에서는 참 어렵잖아요. 예. 저 그런 점을 양쪽 다 겪어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을 때는 정치가 이렇게 손바닥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기자실일 때 알았던 것은 전체 10%가 채 안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예. 가질 정도로 예. 안에는 너무 다이나믹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죠. 복잡하고 예. 그래서 그 차이를 많이 느껴요. 역시 그 구경하는 사람과 사람과, 실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걸 좀 많이 느꼈죠. 그러면 신 위원장님 좀 역할이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살아오시면서 이제 언론인으로서 역할도 있고 정치인으로서 역할 어디가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저 기자 때는 제가 기자가 천직이론인 줄 알았는데 예. 또 나와서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은 뭐 언어가 나왔다는 것보다는 제 살아오면서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는 그걸로 제가 만족하는 편인데 정치도 이제 진짜 전문적으로 대중 정치인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정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이제 언론인도 괜찮고 네네. 정치도 괜찮고 네. 다 괜찮으시다. 네. 혹시 그 정치 입문하면서 신 위원장님 스스로 자신한테 이렇게 그 다짐했던 각오 같은 거 좀 있으세요? 우선 좀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된다는 생각 분명히 했어요. 예. 딴 것보다. 그리고 좀 깨끗하게 하자. 왜냐하면 제가 저 정치를 취재하다 보니까 앞뒤가 다른 의원들이 많았고 앞뒤가 다르다 하면은 카메라 앞에서 하는 이야기와 실제 자신의 행동이 많이 달랐던 그걸 많이 보다 보니까 나 자신에게 양심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하자. 또 깨끗하게 하자. 그다음에 언론인 출신들이 좀 수명이 짧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기자 출신의 정치인들이 뭐 최백열 전 의원도 있었습니다만 몇 분 계셨는데 좀 수명이 좀 짧은 게 왜냐하면 판단력은 빠른데 좀 지구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좀 정치인들끼리 하더라고요. 예. 언론인 출신들에서 예. 저는 그래서 호흡이 길게 가자는 생각을 했는데 뭐 호흡이 짧아졌습니다. 이건 두고 봐야 알 일이고요. 앞으로 그러면 바른정당, 도당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네. 또 도민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정말 저는 깝깝한 게 바른정당의 제대로 된 가치를 아직도 많이 몰라주셔서 정말 좀 답답합니다.
저희들은 새로운 보수를 하려고 큰 집에서 나와서 이 작은 집을 차린 겁니다. 예. 왜 그러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보수의 접근 방식, 사고 방식으로는 이제 복잡해진 문제를 풀 수 없는 겁니다. 예.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보수를 이야기한 겁니다. 예. 새로운 보수의 내용은 뭐냐? 그럼 정의로운 보수, 그리고 또 깨끗한 보수, 또한 그 서민층과 함께하는 따뜻한 보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수식을 떼더라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우리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좀 더 덧붙인다면 합리적인 보수. 합리적. 뭐 일이 생기면 그냥 분리하면은 뭐 지역 감정이나 색깔론으로 덮어 씌우는 게 아니라 말이 좀 통하자기죠. 합리적인 보수. 또 하나는 개방적인,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개방적인 보수. 이런 게 저희들이 이제 지향해야 될 길입니다. 경남을 흔히들 보수의 본류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영남 중에서도 경남은 좀 TK, 대구 경북과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구하고 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경남이. 예. 정치적 DNA가 예. 대표가 어떻게 보면 YS 아닙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예. 통일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민주 성향의 보수였단 말이죠. 예. 개혁 보수의 DNA가 경남에 흐르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 우리가 만약에 뚜벅뚜벅 걸어가고 우리가 보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국민들, 도민들께서 이해해 주시라는 믿음을 갖고 예. 확실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도민들한테 한번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바른정당 창당한 지 150일 됐습니다. 창당하자마자 어수선한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또 선거 와중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집단 탈당하고 또 당원들마저 탈당하는 이런 사태가 겪었습니다.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지금 반듯하게 갈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수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보수 본류인 경남에서 좀 새로운 보수를 여러분들께 좀 지지해 주시고 손을 꼭 잡아 주십시오. 새로운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신현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신현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경남에서 바른정당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지금 그 보수의 어떤 대안 세력으로서 바른정당을 어떻게 위치 지으면서 국민의 마음, 도민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을 잘 들을 수 있어서 예, 좋았습니다. 또한 그 고향에 대한 애착과 뭐 여러 가지 그런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예,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또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무지한 이의 세상은 자신이 가진 지식의 한계까지 그리고 위대한 이의 세상은 자신이 가진 꿈의 한계까지라고 합니다. 경남도당을 책임진 위원장으로서 정의로운 보수의 가치를 내건 정당인으로 큰 꿈을 가지고 굳건히 나아가시길 바라며 오늘 방송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